결혼식장은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느껴졌다. 어둠의 제왕이라 불리는 남자 강태무의 저택 가장 깊은 곳에 마련된 그 공간은 화려함과 동시에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한서윤은 눈을 내리깐 채 웨딩드레스의 차가운 감촉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진빚 때문에 마피아 보스에게 강제로 팔려온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인 악몽처럼 다가왔다. 이 결혼은 사랑이나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일 뿐이었다. 강태무는 단상 위에서 턱을 괜 채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권태, 그리고 사냥감을 바라보는 듯한 냉정한 빛만이 감돌았다. 서윤은 겉으로 보기에 가녀리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그녀의 존재를 짓밟고 괴롭힐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상품을 통해 몰락한 한 회장에게 마지막 고통을 안겨줄 생각에 오히려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서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는 나를 하찮은 도구로 여기고 있구나. 주례사가 읊어지는 동안 서윤은 태무의 저택 내부 구조와 하객들의 배치를 분석했다. 그녀의 두뇌는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주변 환경의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정원 쪽 창문 4개 경호원들의 배치 상태는 왼쪽 통로에 3명, 오른쪽 통로에 2명, 그리고 모두 권총을 소지하고 있지만 긴장감은 낮음. 이것은 그녀의 본능이 수년간 익혀온 생존 기술이었다. 이 정보는 탈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한 보험이었다. 강태무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서윤의 모습에 더욱 짜증이 났다. 저렇게 수능적이고 겁에 질린 여자는 재미가 없다. 그는 그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애원하기를 기대했지만 서윤은 그저 존재감을 지운 채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기대되지 않나, 한서윤. 태무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살짝 숙여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태무에게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나약한 존재라는 인상을 더욱 강화했다. 태무는 이제 이 결혼식이 빨리 끝나고 그녀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기를 갈망했다. 복수는 느리고 고통스러울수록 달콤한 법이었다. 그는 그녀의 순진한 눈빛을 볼 때마다 무언가 짓밟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통제하에 있으며 서윤은 그저 먹잇감일 뿐이었다. 결혼식이 끝나자 하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들은 모두 강태무의 그림자 아래에서 이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서윤은 뻣뻣하게 선 채 태무의 팔짱을 끼고 인파 속을 걸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기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제로 숨겨왔던 자신의 날카로운 감각들을 다시 깨우고 있었다. 태무는 서윤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긴 복도를 지나 그들의 신혼방으로 향했다. 복도 양쪽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서윤은 경호원들의 미세한 움직임과 시선 처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복장이나 태도는 완벽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감각은 미묘한 불일치를 감지했다. 일반적인 경호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은밀하게 감시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신혼방 문이 닫히자마자 태무는 서윤을 침대 쪽으로 밀쳤다. 서윤의 몸이 부드럽고 차가운 침대 시트 위로 무너졌다. 그의 거친 손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고 태무는 매서운 눈빛으로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소유물이다. 네 아버지의 죗값을 치를 도구이자 나의 분노를 해소할 대상이지. 너는 숨쉬는 것조차 나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보았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분한 관찰자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태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육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인 굴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저항을 부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서윤은 저항하지 않는 대신 순응하는 척하면서 그의 경계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했다. 알겠습니다, 보스. 서윤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다. 그녀의 말은 태무의 오만을 더욱 키웠다. 그는 그녀가 이미 자신의 발 아래에 놓여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우월감에 젖어 비웃었다. 좋다. 얌전히 복종하는 여자는 보기 좋은 법이지. 하지만 네가 단 하루라도 나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네 아버지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태무는 서윤에게서 몸을 돌려 방 안을 걸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자신의 방에 갇힌 새장에 갇힌 새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수를 따르기 위해 작은 밭 쪽으로 향했다. 서윤은 그가 등을 돌린 틈을 타 침대 시트 아래에 숨겨둔 날카로운 면도날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것은 그녀가 웨딩드레스로 갈아입기 전 마지막 순간에 몰래 숨겨둔 유일한 보호장치였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다가올 긴장감 때문이었다. 그때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윤의 날카로운 감각이 위험을 포착했다. 태무는 여전히 술잔을 들고 있었고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있었다. 서윤의 눈은 빠르게 창문과 문을 훑었다. 문이 서서히 아주 미세하게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비치는 검은 실루엣과 금속의 차가운 광택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침입이었다. 서윤은 목소리를 낮추고 숨을 죽였다. 그녀는 태무에게 경고해야 할지 아니면 스스로 상황을 이용해야 할지 1초 만에 계산했다. 만약 그녀가 소리를 지른다면 태무는 경계하겠지만 그녀의 정체 역시 노출될 것이다. 그녀는 즉시 침대에서 몸을 굴려 창문 쪽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마치 공포에 질린 여자가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다. 태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뒤돌아보았다. 어디로 기어가는 거지? 바로 그때 문이 완전히 열리고 그림자 속에서 3명의 사내가 동시에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태무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태무를 향해 총을 겨누었고 첫 번째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서윤의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이 암살 시도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조직적이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리자마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폭발적으로 응축되는 듯했다. 강태무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봐 카운터 뒤로 숨었지만 총알은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분노와 당혹감이었다. 자신의 성격인 이곳에서 감히 누가 자신을 공격하는가. 그는 허리춤에 찬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3명의 암살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에게 방역할 틈을 주지 않았다. 암살자들은 모두 검은색 방탄복을 입고 있었으며 움직임은 유연하면서도 잔혹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태무가 숨어 있는 곳으로 접근하며 침묵 속에서 사냥을 시작했다. 태무는 자신의 경호원들이 왜 이리 늦는지 의아했다. 분명히 외부에서부터 철저하게 차단당했음이 분명했다. 그는 이제 고립된 상태였다. 태무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이 아닌 오직 생존 본능에 의지해야 했다. 바로 그때 태무의 시야 구석에 피난처를 찾아 달아났던 겁에 질린 신부 한서윤이 들어왔다. 그녀는 창문 근처에 엎드려 있었다. 암살자들 중 한 명이 태무를 제압한 후 서윤을 확인 사살하려는 듯 그녀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태무는 소리쳤다. 도망쳐. 하지만 그의 경고는 허공에 흩어졌다. 서윤은 도망치는 대신 침대 시트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듯했다. 그것은 섬광처럼
반짝이는 작은 조각이었다. 암살자가 방가쇠를 당기기 직전 서윤의 손에서 튀어나온 면도날이 공기를 갈랐다. 그 작은 면도날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암살자의 목을 관통했다. 그것은 단순한 던지기가 아니라 수많은 훈련을 거친 정교한 암기 투척 기술이었다. 첫 번째 암살자는 총을 쏠 겨를도 없이 목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채로 굳어졌다. 남은 두 암살자는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가녀린 신부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암살자로 변모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이 태무에게서 서윤에게로 옮겨갔다. 이 짧은 순간이 태무에게는 기회였다. 그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바닥에 떨어진 암살자의 총을 주었다. 두 번째 암살자가 서윤에게 총을 난사했다. 서윤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창문 쪽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은 그녀가 있던 자리의 벽을 파고들었다. 서윤은 숨어있는 동안 방탄복을 입은 암살자들의 약점을 계산했다. 그녀는 몸을 숙인 채 빠르게 방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웨딩드레스가 찢어지고 피 묻은 바닥 위로 끌렸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치명적인 포식자였다. 세 번째 암살자가 태무를 향해 달려들었다. 태무는 권총을 겨누었지만 암살자의 움직임이 너무 빨랐다. 그들은 근접 격투를 선호하는 훈련된 요원들이었다. 태무는 총을 버리고 맨손으로 맞섰다. 그의 싸움 방식은 거칠고 힘이 넘쳤지만 암살자는 태무의 주먹을 능숙하게 피하며 그의 약점을 노렸다. 태무가 가격당해 잠시 비틀거리는 순간 서윤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서윤은 세 번째 암살자의 등 뒤로 재빠르게 접근했다. 그녀의 두 손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유리 조각을 나이프처럼 사용하며 암살자의 목덜미와 방탄복 틈새를 정확하게 베었다.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암살자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데 충분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태무는 암살자의 복부에 강력한 무릎 공격을 가했다. 암살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서윤은 그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번째 암살자뿐이었다. 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서윤은 빠르게 움직여 그의 도주 경로를 차단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다. 방금 전 그녀의 가녀린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태무는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서윤은 암살자에게 달려들어 재빠른 발차기로 그의 무릎 관절을 부셨다. 암살자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자 서윤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누가 보냈지? 서윤은 완벽한 한국어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암살자는 대답을 거부하며 입속에 숨겨둔 청상아리 캡슐을 깨물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턱을 강하게 잡고 그의 입을 강제로 벌렸다. 그녀는 정확하고 빠르게 암살자의 목구멍 깊숙한 곳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암살자는 고통에 몸부림쳤고 캡슐을 삼키는데 실패했다.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정보를 대가로 살아남을 기회를 주겠다. 선택해라. 암살자는 피와 침을 흘리며 간신히 중얼거렸다. 최진혁 국장. 그 말을 듣자마자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이름은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이름이었다. 정보를 얻은 서윤은 미련 없이 암살자의 목을 부러뜨렸다. 그녀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으며 모든 것이 훈련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피와 시체로 가득 찼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 태무와 서윤은 헐떡이는 숨소리만을 공유했다. 태무는 피 묻은 어깨를 부여잡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찢어진 웨딩드레스와 피로 얼룩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어떤 여전사보다도 강력하고 위험해 보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 안전장치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태무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깊고 어두웠으며 태무가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공포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당신을 짓밟으려 했던 남자는 바로 내가 아니라 당신 조직의 내부인이었습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총구를 아래로 향했지만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를 겁에 질린 여자로 착각한 것은 당신의 오만이었고 그것이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정체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제 당신의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강태무는 어깨의 고통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가 한낱 볼모 하찮은 도구로 여겼던 여자가 방금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명령하고 있었다. 그는 피식 웃음을 흘렸지만 그것은 조롱이 아니라 혼란스러움이 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자신이 이 여자를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짓밟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가 이 방의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니오는 도대체 누구지? 태무는 낮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 대신 경계와 존중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으며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드러난 자신의 팔뚝에 새겨진 작은 문신을 드러냈다. 나는 한서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나는 당신이 감히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스. 태양이 떠오르자 신혼방 안에는 핏자국과 함께 새로운 권력의 균형이 드리워졌다. 강태무는 자신의 침실 소파에 앉아 어깨에 총상을 응급처치하며 한서윤을 응시했다. 밤새 그녀는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방의 사방을 확인했으며 이제 찢어진 드레스 위에 태무의 헐렁한 셔츠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태무의 오만함을 조롱하는 듯했다. 강태무는 어젯밤 그녀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교했고 냉정했으며 살인 기술은 그가 본 그 어떤 조직원보다 뛰어났다. 그는 그녀가 연기했던 공포에 찬 신부의 모습에 완전히 속았다. 단 몇 시간 만에 그의 세상은 뒤집혔다. 그는 그녀를 짓밟고 괴롭힐 생각뿐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자신에게 칼끝을 겨눌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어젯밤 자네가 말했던 협상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건가? 강태무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조의 날카로운 위협이 남아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상대를 관찰하는 사자의 신중함이 더해져 있었다. 서윤은 그제야 그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술병과 잔들을 깨끗이 치우고 그 자리에 지도를 펼쳐놓았다. 협상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하려 했고 나는 당신에게 이용당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사건으로 우리가 공동의 위협에 직면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당신의 조직 골드문 내부에는 당신을 제거하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젯밤 암살자들의 입에서 나온 최진혁이라는 이름이 그 핵심입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핵심을 찔렀다. 그녀의 분석은 이미 한참 앞서 있었다. 강태무는 그 이름에 미세하게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최진혁은 수년 동안 그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었다. 그는 배신에 익숙했지만 그 상대가 최진혁이라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최진혁은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해왔다.
그가 갑자기 나를 노릴 이유가 무엇이지? 태무는 의심의 눈초리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말에 완전히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랜 시간 당신과 함께 했다는 것이 오히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성장했고 최진혁은 이제 자신의 능력에 비해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암살자들에게 국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최진혁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외부의 힘을 등에 업고 당신을 제거하려 합니다. 서윤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서윤은 태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안했다. 나의 과거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나는 당신의 조직을 내부에서 정리하고 최진혁이 손잡은 외부 세력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당신의 경호원 100명보다 더 강력합니다. 나의 대가 당신은 나를 당신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 나를 보호하고 둘째, 나의 과거를 캐내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내게 어떤 명령이나 접촉도 하지 마십시오. 강태무는 코웃음을 쳤다. 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의 몸에 손도 대지 말라. 하찮은 볼모 주제에 감히 나의 권한을 넘보려 하는군. 그의 눈빛은 다시 위협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서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찢어진 드레스 쪽을 가리켰다. 보스, 나는 하찮은 볼모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찮은 볼모라면 어젯밤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당신의 지시에 따랐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힘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안전과 자유를 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를 제거하려 한다면 당신은 가장 유능한 방패를 잃게 될 것이고 최진혁은 당신의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태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방안을 서성였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논리 사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분노는 이 건방진 여자에게 당장 총을 겨누라고 명령했지만 그의 냉철한 이성은 서윤의 말이 진실임을 알렸다. 그의 조직은 내부부터 썩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유일한 칼이었다. 그녀의 통찰력은 단순한 추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 전문가의 예리한 분석이었다. 좋다. 협상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착각은 하지 마라. 나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를 배신하려 한다면 어젯밤 암살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비할 바 없이 달콤할 것이다. 강태무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하루 만에 파트너가 된 아내에 대한 경고와 함께 깊은 호기심이 스며 있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뭔가 거대한 것을 볼 수 있음을 직감했다. 서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안도감의 미소가 아니라 승자의 미소였다. 좋습니다, 보스. 이제부터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가장 유능한 전략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임무는 당신의 조직원들에게 나의 존재와 지위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동등한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서윤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녀는 경호 책임자들을 불러 어젯밤의 사건을 보고하게 했고 그들의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지적했다. 그녀는 태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정보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태무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단지 싸움을 잘하는 여자가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뛰어난 전략가였다. 저택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보스가 데려온 연약한 신부가 암살자 3명을 혼자 처리하고 보스의 목숨을 구했다는 소문이었다. 조직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강태무가 직접 서윤에게 극도의 존중을 표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모두 충격에 빠졌다. 강태무는 공식적으로 서윤에게 보스의 안전자문이라는 직위를 부여했다. 이는 골드문 역사상 여성에게 주어진 적없는 권력이었다. 그녀는 단 하루 만에 짓밟힐 볼모에서 조직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강태무의 집무실은 거대한 권력의 중심부이자 동시에 그녀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 서윤은 이제 볼모가 아닌 안전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골드문 조직의 핵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녀는 태무의 보좌관들이 가져온 방대한 양의 조직 운영 기록과 재무제표, 그리고 최근 6개월간의 통신 기록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경계심과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윤은 겉으로 보기에 무질서하고 복잡해 보이는 골드무늬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강태무는 물리적인 힘과 공포를 통해 조직을 통제했지만 그의 관리 방식은 구식이었고 너무 많은 권한을 핵심 간부들에게 위임한 상태였다. 이것이 바로 최진혁 같은 배신자가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비옥한 토양이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펼쳐진 수백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미세한 떨림을 찾아내는 숙련된 사냥꾼과 같았다. 태무는 집무실 한쪽에 앉아 서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숫자와 암호화된 메시지들 속에서 전혀 지친 기색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중립적이었지만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집중력이 담겨 있었다. 어제 그가 보았던 잔혹한 전투 기술만큼이나 그녀의 지적 능력 또한 경이로웠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서윤은 골드문이 자금 흐름 중 이상하리만치 작은 규모로 정기적인 해외 송금이 이루어진 기록을 발견했다. 마피아 조직의 자금 세탁은 보통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이 송금들은 너무나 미미해서 일반적인 회계 감사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이 작은 돈줄이 바로 최진혁이 외부 세력에게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바치는 뇌물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사소함 속에 중대한 배신이 숨겨져 있었다. 이 작은 송금 기록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스. 서윤은 태무에게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이 자금들은 일정한 주기로 특정 해외 페이퍼 컴퍼니 3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내부 감시망을 피했을 겁니다. 최진혁이 이 계좌들을 통해 외부 조직에게 우리의 정보를 팔아넘기거나 그들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자금을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차갑고 명확했다. 태무는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기록들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조직을 운영해 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힘과 충성심만을 믿었지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지능적인 배신을 간과했다. 분노가 그의 심장을 짓눌렀지만 그는 분노 대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자네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찾아내는 건가? 내 밑에는 수십 명의 회계 전문가들이 있지만 아무도 이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당신에게 보고해야 할 것만 보고합니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보스의 권위로 그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외부인입니다. 나는 이 조직을 믿지 않으며 오직 사실만을 믿습니다. 그들의 송금 방식은 고도로 훈련된 정보 요원들의 수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조직의 전체 규모에 비해 무의미해 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최진혁은 단순한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서윤은 계속해서 그녀의 추론을 이어갔다. 그는 당신의 조직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외부 세력과 손잡았다면 그것은 아마도 국장이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전의 나와 같은 비밀 정보기관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골드문이 자금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하는 지역의 정보와 영향력일 겁니다. 그는 당신을 죽이고
이 지역을 그들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강태무는 서윤의 분석을 들으면서 점차 그녀에게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조직을 통제하고 있던 폭력의 법칙을 뛰어넘어 지능과 전략의 법칙을 제시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나 연약한 겉모습에 속았던 과거의 자신을 비웃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는 존재였다. 이 결혼이 최악의 악몽이 아닌 최상의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생각이 들었다. 이 송금을 역추적할 수 있겠나? 태무는 서윤에게 물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 대신 협력자의 요청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빛났다. 물론입니다. 나는 이 페이퍼 컴퍼니들의 실제 소유주와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껍데기를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나? 태무는 초조하게 물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3일. 그리고 그 3일 동안 당신은 평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최진혁은 당신의 경계가 풀렸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부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조직원들에게 나의 존재가 그저 장식품 이상의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위장술입니다. 태무는 서윤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다시 그녀를 무시하고 짓밟는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지만 그녀의 전략은 완벽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다. 하지만 그동안 자네는 나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 나는 여전히 자네가 나의 적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의 감정은 복잡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옆에 머물러 그녀의 지혜를 흡수하고 싶었다. 서윤은 태무의 숨겨진 의도를 읽어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감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녀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았다. 좋습니다, 보스. 나는 당신의 감시에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오늘 밤 열리는 정기회의가 될 것입니다. 최진혁이 그곳에서 당신의 경계심을 떠보기 위해 미끼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림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회의 준비가 시작되자 서윤은 다시 가련한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태무의 집무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듯 차를 마셨다. 태무의 보좌관들이 중요한 서류를 들고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거나 불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영인은 너무나 완벽해서 보좌관들은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태무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 속에서는 그녀의 연약함에 대한 모욕감과 그녀의 전략적인 천재성에 대한 경외심이 교차했다. 그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주변의 경계를 낮추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구하고 있었다. 이 이상하고 뒤틀린 관계는 그에게 낯선 흥분과 긴장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히 짓밟을 대상이 아닌 함께 춤을 추어야 할 숙명의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골드문 조직의 정기회의가 열리는 지하회의실은 차가운 대리석과 어두운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에 합법적인 기업처럼 꾸며진 조직의 핵심이었지만 실제로는 피해 서약과 폭력으로 유지되는 야수들의 회합이었다. 강태무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서윤은 그의 그림자처럼 한 발짝 뒤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무의 권위를 지켜주면서도 주변 환경을 예리하게 분석했다. 회의실에는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강한 힘과 탐욕을 가진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서윤에게 집중되었지만 태무가 그녀를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에 금세 관심을 잃었다.
그들은 서윤이 그저 태무가 데려온 새로운 트로피 와이프, 즉 장식품이라고 단정 지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서윤이 원하는 완벽한 위장이 되었다. 최진혁 부방주는 태무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침착하고 충성스러웠지만 서윤의 예리한 눈은 그의 눈가에 새겨진 미세한 경련을 포착했다. 그는 어젯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태무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태무가 서윤의 존재를 얕잡아 본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태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권위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최근 사업 확장 계획과 수익 보고를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서윤이 어제 알려준 배신자들의 작은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동시에 최진혁의 반응을 살폈다. 이것은 강태무에게도 고도의 연기였다. 이때 최진혁이 입을 열었다. 보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해외 투자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재 미혼인 조직원들의 비자금 계좌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자금들을 제가 관리하는 하나의 신탁 계좌로 모으면 더 효율적인 투자와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진혁의 제안은 교묘했다. 그는 조직원들의 비자금을 모아 태무가 아닌 자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 했다. 이것은 사실상 조직의 자금 흐름을 장악하고 태무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은밀한 시도였다. 다른 간부들은 이 제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모두들 최진혁이 보스의 신임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태무는 최진혁의 의도를 간파했지만 섣불리 거절할 수 없었다. 만약 거절한다면 최진혁은 태무가 그를 의심하고 있음을 눈치챌 것이다. 태무가 침묵하자 서윤이 움직였다. 그녀는 태무에게 귓속말을 하려는 듯 살짝 몸을 숙였다. 태무는 일부러 그녀의 몸을 거칠게 밀쳐내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조용히 있어라. 이런 곳에 와서 쓸데없이 참견할 생각은 하지 마라. 서윤은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태무의 행동이 자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조언을 듣기 위한 신호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조용히 앉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정확하게 태무의 귀에만 들리도록 속삭였다. 재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말고 단지 그들의 분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십시오. 시간을 버십시오. 강태무는 서윤의 조언대로 말했다. 최 부방주의 제안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자금 통합은 중대한 문제이니 즉시 결정할 수 없다. 재무부서에서 자세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하자. 태무는 자신의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최진혁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다. 최진혁은 실망한 듯했지만 태무의 결정을 수긍하는 척했다. 회의는 다른 지루한 안건들로 이어졌고 서윤은 마치 배경처럼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 속에서 간부들의 관계와 그들의 충성도를 분석했다. 그녀는 특히 최진혁과 눈빛을 주고받는 몇몇 간부들을 포착했다. 그들의 미묘한 시선 교환은 그들이 이미 최진혁의 세력에 합류했음을 알려주는 증거였다. 그녀의 두뇌는 이 모든 사회적 패턴을 순식간에 암호 해독하듯 분석했다. 회의가 끝나자 간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다. 최진혁은 의도적으로 태무에게 다가와 서윤에게 조롱 섞인 인사를 건넸다. 보스의 신부님은 참으로 조용하시군요. 이 회의가 지루하셨을 텐데. 다음부터는 집에 계시는 것이 더 편하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윤의 존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지만 차분하고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태무는 분노했지만 서윤의 지시대로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서윤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부방주님. 하지만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과 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자금 통합 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윤의 말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경고였다. 최진혁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신부님께서도 재무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놀랍군요. 하지만 저희 골드무늬 일은 섬세하고 복잡해서 여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녀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깎아내렸다. 복잡함은 문제를 감추기 위한 위장술일 뿐입니다. 서윤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진정한 힘은 투명함 속에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숫자가 당신의 충성심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확신에 찬 위협이었으며 최진혁은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고 그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강태무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서윤은 폭력 한 방울 없이 오직 지성과 말의 힘만으로 그의 가장 위험한 적을 위협했다. 그녀의 우아함과 치명적인 지성은 그를 전율하게 했다. 그는 그녀를 얕잡아 본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태무는 회의실을 나서는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나의 제국을 지탱할 새로운 여왕이었다. 서윤이 던진 숫자의 칼날은 최진혁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최진혁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윤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임을 직감했다. 그는 태무가 서윤의 조언을 듣고 행동을 지연시킨 것을 확인하고 서둘러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었다. 최진혁은 서윤의 존재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장식품으로 치부했던 초기의 오만을 버리고 그녀의 치명적인 지능과 전투 능력을 인정했다. 그녀는 태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방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방패를 먼저 부셔야 했다. 최진혁은 자신이 손잡은 외부 조직인 비밀정보국의 국장에게 접촉하여 서윤을 제거할 특별팀을 요청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무는 서윤이 밤새 추적했던 해외 송금의 결과 보고서를 받고 분노에 휩싸였다. 서윤의 분석대로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유럽에 본부를 둔 악명 높은 용병 조직의 위장 계좌였다. 최진혁은 단순히 태무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파괴하고 외부 세력에게 넘기려 하고 있었다. 이 용병 조직은 이전의 서윤의 조직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곳이었다. 최진혁은 죽은 목숨이다. 태무는 보고서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끓어오르는 용암 같았다. 이런 더러운 쥐새끼에게 내 권력을 맡기다니. 당장 그를 잡아와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태무의 분노는 통제불능 상태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판단착오와 배신감에 휩싸여 즉각적인 복수를 원했다. 하지만 서윤은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태무의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보스, 당신의 분노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수가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진혁이 이미 외부 용병 세력과 접촉했다는 것은 그가 이미 우리 주변에 병력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성급하게 움직이면 그들은 곧바로 당신을 노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덫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윤은 긴장된 태무에게 최종 결전을 위한 작전을 제시했다. 최진혁은 자신이 아직 당신의 신임을 얻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확신을 이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 부산 항구의 9번 선착장에서 중요한 밀수품을 인수하는 작전을 최진혁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를 봉오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태무는 서윤의 계획을 따랐다. 그는 최진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산 항구 작전을 맡겼다. 태무는 일부러 느슨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조를 사용하여 최진혁의 의심을 불식시키려 했다. 최진혁은 자신이 태무를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가 선착장으로 이동하면 태무의 봉오지는 일시적으로 방어력이 약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외부 세력과 협력하여 태무를 기습할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했다. 최진혁은 부산으로 출발하기 직전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복들에게 태무의 저택에 숨겨진 함정을 설치하고 서윤을 제거하라고 비밀리에 명령했다. 그 여자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태무의 머리다. 그녀를 제거해야만 계획이 성공한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최진혁은 서윤을 제거하는 것이 태무를 직접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최진혁이 저택을 떠나자 서윤은 긴장했다. 그녀는 태무에게 말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택의 경호 수준을 낮추고 평소보다 느슨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들이 안심하고 공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이 저택을 방어용 요새로 바꿀 것입니다. 태무는 서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경호원들 중 일부를 외곽으로 빼내고 내부 경호를 최소화했다. 서윤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재빨리 검토했다. 그녀는 경보 시스템을 수동으로 전환하고 주요 통로와 출입구에 미세한 센서들을 설치했다. 그녀는 침입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계산하여 그들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침입자들이 총격전보다는 은밀한 암살을 시도할 것임을 예상하고 그에 맞게 방어 계획을 세웠다. 늦은 밤 강태무는 자신의 침실에서 잠이 들었다. 서윤은 그의 침실 문밖 복도에서 홀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공기의 흐름 변화에 집중했다. 그녀는 마치 맹수처럼 자신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녀의 직감은 최진혁의 암살팀이 이미 저택 깊숙이 침투했음을 알렸다. 침입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3명의 암살자가 지하실 통로를 통해 저택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서윤이 예상했던 대로 소음기가 장착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서윤을 제거하고 태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윤이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향해 조용히 움직였다. 서윤은 침입자들이 그림자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이 설치한 첫 번째 덫이 발동되기를 기다렸다. 암살자들이 복도 끝 모퉁이를 돌자마자 서윤이 설치한 미세한 강철 와이어가 작동했다. 와이어는 암살자들의 다리를 걸었고 그들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그 순간 서윤은 행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도에 배치된 소화기 중 하나를 빠르게 집어들어 안전핀을 뽑고 연막탄처럼 터뜨렸다. 복도는 순식간에 흰 연기로 가득 찼고 암살자들은 시야를 잃고 혼란에 빠졌다. 서윤은 혼란을 틈타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영희 속에서 재빠르게 첫 번째 암살자의 목을 잡고 그의 머리를 벽에 강하게 내리쳤다. 암살자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남은 두 암살자는 서로를 찾으며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총알은 복도의 벽을 뚫고 지나갔다. 서윤은 자신의 몸을 낮추고 남은 암살자들 중 한 명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그가 연기의 시야를 빼앗긴 틈을 타
그의 무릎 뒤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암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서윤은 그의 팔을 비틀어 총을 빼앗고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누가 보냈지? 그녀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물었다. 서윤의 질문은 복도를 가득 채운 연기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울려 퍼졌다. 쓰러진 암살자는 공포와 고통으로 눈이 뒤집혔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충성을 지키려는 듯 보였다. 서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대답할 의지가 없음을 깨닫고 그의 팔에 총을 쏴 무력화시켰다. 그의 비명은 연기에 갇혀 희미하게 울렸다. 마지막 남은 암살자는 혼비백산하여 계단 쪽으로 도주하려 했다. 서윤은 그가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침실 문을 열고 강태무에게 소리쳤다. 보스 마지막 한 놈이 도주 중입니다. 오른쪽 계단으로. 강태무는 이미 총소리에 잠에서 깨어 무기를 챙긴 채 문 뒤에 숨어 있었다. 그는 서윤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튀어나왔다. 그의 눈은 분노와 동시에 서윤에 대한 걱정으로 이글거렸다. 도주하던 암살자는 계단 아래쪽으로 급하게 뛰어내렸다. 강태무는 그를 향해 망설임 없이 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암살자의 어깨를 맞추었고 그는 계단 중간에서 굴러떨어졌다. 강태무는 재빨리 접근하여 쓰러진 암살자의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잡았다. 누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왔느냐? 최진혁의 지시인가? 태무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암살자는 고통으로 숨을 헐떡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무는 자신의 발로 그의 갈비뼈를 세게 짓밟았다. 암살자는 피를 토했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영희 속에서 걸어나와 암살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다른 암살자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최진혁이 아니라 외부 세력의 특수 요원들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키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봉오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서윤은 총상으로 고통받는 암살자를 무시하고 그의 복장과 장비를 조사했다. 그녀는 그들의 무기에서 최첨단 추적 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암살자가 아니라 임무 실패 시에도 조직에게 위치 정보를 전송하여 구원 요청을 하거나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를 가진 요원임을 의미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보스, 서윤은 강태무에게 말했다. 이들이 침입했다는 사실을 그들의 본부에 알리는 순간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 갇혀 있거나 죽었다고 판단하고 즉시 부산 항구 작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진혁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강태무는 서윤의 분석을 신뢰했다. 그는 자신의 본능적인 복수심을 억누르고 그녀의 냉철한 전략을 따랐다. 자네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생각이지? 태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지혜가 자신의 힘보다 더 가치 있음을 깨달았다. 서윤은 신속하게 작전을 설명했다. 우리는 이 암살자들이 임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추적 장치들을 이용해 최진혁에게 우리가 모두 죽었다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저와 당신 그리고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2명의 조직원만이 작전에 투입될 것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펼쳐나갔다. 최진혁은 당신이 죽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부산 항구에서 암거래를 진행함과 동시에 나머지 병력을 동원하여 이곳을 완전히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곳을 비울 것입니다. 우리는 부산으로 직행하여 최진혁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준비한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역공입니다. 태무는 서윤의 대담한 계획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전략적인 통찰력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다. 그녀는 단순히 수비에 머물지 않고 적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선제 공격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항상 조직에서 찾으려 했지만 결코 찾지 못했던 진정한 리더십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인 박 팀장과 2명의 베테랑 조직원을 불렀다. 서윤은 태무와 박 팀장을 비롯한 소수 정예 조직원들에게 자세한 임무를 할당했다. 그녀는 각자의 역할과 예상되는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지휘는 군사작전처럼 간결하고 명확했다. 조직원들은 처음에는 한 여자의 명령을 받는 것에 망설였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과 논리적인 지시 앞에서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급히 저택을 떠났다. 태무는 저택을 뒤로 하고 가는 동안 복도에 쓰러진 암살자들과 파괴된 집기를 바라보았다. 단 몇 시간 만에 그의 성욕은 무너졌지만 그는 불안하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이 모든 것을 되찾아줄 치명적인 파트너 서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녀에 대한 의심이나 경멸이 아닌 그녀의 안전에 대한 미묘한 걱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부산으로 가는 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무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서윤은 옆에서 끊임없이 외부 연락망과 정보를 감시했다. 그녀는 최진혁이 이미 태무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그녀는 그가 승리에 도취된 순간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신속했다. 자네가 만약 평범한 여자였다면 어땠을까? 태무는 갑자기 운전 중에 서윤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보스, 나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볼모로 삼으려 했지만 이제 나를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 이유입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찔렀다. 태무는 자신이 그녀를 짓밟으려 했던 의도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운전대에 힘을 주어 잡았다. 그들은 이제 부산 항구의 어둠 속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최진혁의 배신은 마침내 그들의 손에 의해 종말을 맞이할 것이었다. 부산 항구의 밤은 짙은 안개와 함께 축축한 바다 냄새로 가득했다. 아구번 선착장은 평소보다 더 을씨년스러웠으며 대형 컨테이너들이 어둠 속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이곳은 최진혁이 강태무의 명령을 가장하여 용병 조직과 비밀리에 무기를 거래하고 태무의 몰락을 축배하려던 배신의 현장이었다. 서윤과 태무 그리고 2명의 정예 조직원은 항구 외곽에 은밀하게 매복했다. 서윤은 쌍안경을 통해 선착장의 상황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은 최진혁이 배치한 경호원들의 수화 위치 그리고 그들의 경계 태세를 정확하게 분석했다. 총 20명의 조직원과 8명의 외부 용병이 보입니다. 용병들은 전문적인 무장을 갖추고 있으며 최진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진혁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경계 수준이 느슨합니다. 지금이 침투할 최적의 순간입니다. 강태무는 서윤의 옆에서 그녀의 지시를 들었다. 그는 전투에 능했지만 이런 식으로 적의 심리를 읽고 계획을 짜는 전략적인 전투는 서윤에게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조직이 폭력뿐만 아니라 지능으로도 운영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네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를 엄호할 것인가?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보스, 당신이 직접 전면으로 돌입하는 것은 최진혁의 이목을 끌기 위한 미끼입니다. 당신과 박 팀장은 정면 돌파로 적의 주의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나는 컨테이너 뒤쪽에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 침투하여 그들의 통신 시스템과 무기고를 무력화할 것입니다.
머리와 팔다리가 동시에 마비되어야만 적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태무는 그녀가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으려 한다는 사실에 미세하게 표정을 굳혔다. 위험하다. 자네는 내가 직접 보호해야 한다. 그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파트너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윤은 태무의 눈을 잠시 마주보았지만 그 안에 담긴 보호 본능을 애써 무시했다. 나의 보호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보스.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능력은 어머보다는 침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대로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움직일 것입니다. 신호는 섬광탄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논쟁을 허용하지 않고 빠르게 컨테이너 미로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억누르고 박 팀장에게 작전 개시를 명령했다. 태무와 조직원들은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강태무의 등장에 선착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최진혁은 태무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경악했다. 강태무, 네가 어떻게 살아있어? 저 여자는 어디 갔지? 최진혁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강태무는 최진혁의 혼란을 이용하여 전투를 시작했다. 그의 싸움은 무모할 정도로 강력했고 분노에 찬 그의 주먹은 용병들과 조직원들을 무자비하게 쓰러뜨렸다. 태무의 압도적인 힘에 최진혁의 부하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스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선착장의 어둠 속에서 섬광탄이 터져 하늘을 밝혔다. 그것은 서윤의 신호였다. 동시에 용병들이 사용하던 모든 무선 통신 장비가 먹통이 되었다. 그리고 컨테이너 더미 뒤쪽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더니 무기 거래를 위해 준비된 대형 트럭의 타이어가 터져 주저앉았다. 서윤은 완벽하게 목표를 달성했다. 그녀는 통신을 마비시키고 무기 운송 수단을 파괴하여 최진혁의 지원 시스템을 완전히 차단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고 절규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용병들에게 태무를 둘러싸고 공격할 것을 명령했다. 용병들은 서윤의 교란 작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전투 태세를 유지하며 태무를 맹렬히 압박했다. 강태무는 이미 많은 부상을 입었지만 분노와 집념으로 버텼다. 그의 힘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윤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태무의 등 뒤로 은밀하게 접근하여 그를 공격하던 용병들 중 2명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 같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빼앗은 용병의 나이프를 사용하여 나머지 용병들의 동맥을 베어내며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켰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전세는 완전히 태무의 편으로 기울었다. 최진혁은 서윤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가 가장 위험하다고 여겼던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태무의 옆에 서 있었다. 그는 권총을 꺼내 서윤을 향해 겨누었지만 강태무가 이미 그의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네가 감히 나의 아내에게 손을 대려 하는가, 최진혁. 태무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진혁은 마지막 발악으로 태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태무는 총알을 맞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이지 않았다. 서윤은 태무가 총을 맞은 순간 최진혁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그녀는 최진혁을 바닥에 내리꽂았고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서윤은 그의 머리 위에 총구를 겨누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부산 항구의 밤은 피와 패배의 냄새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최진혁은 차가운 선착장 바닥에 쓰러진 채 서윤의 총구 아래에서 몸부림쳤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광기에 찬 눈으로 강태무를 노려보았다. 태무는 어깨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최진혁을 압도했다. 서윤은 냉정하게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다. 네가 나를 짓밟으려 했던 것처럼 이제 네가 짓밟힐 차례다, 최진혁. 강태무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배신자에게 직접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싶었지만 서윤의 전략적인 판단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최진혁을 산채로 잡아 외부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최진혁은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했다. 나는 너보다 나았다. 나는 너처럼 무식한 힘만 믿지 않았다. 이 여자는 너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다. 그녀를 믿지 마라. 그녀는 너를 이용하고 있어. 최진혁은 서윤과 태무의 관계를 비웃으며 그들의 심리를 흔들려 했다. 서윤은 최진혁의 도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총구를 그의 이마에 더 깊이 밀어 넣었다. 나의 목적은 오직 당신의 배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끌어들인 외부 세력이 더 이상 이 조직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 같았다. 바로 그때 서윤이 설치한 무선 감청 장치에서 미세한 신호가 포착되었다. 서윤은 즉시 총구를 내리고 태무에게 경고했다. 보스 최진혁이 손잡은 외부 용병 조직의 잔당이 이곳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진혁을 구출하거나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강태무는 서윤의 민첩한 판단력을 신뢰했다. 그는 최진혁의 몸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고 박 팀장에게 그를 인계했다. 최진혁을 안전하게 본부로 이송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 한서윤 자문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이 일에 대해 완벽하게 함구하고 그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해라. 태무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서윤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태무와 서윤은 선착장 외곽에 대기시켜둔 차량에 올라타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다. 그들이 떠난 직후 용병 조직의 잔당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최진혁이 끌려갔음을 확인하고 추격을 포기했다. 서윤의 완벽한 시간 계산과 전략 덕분에 골드문 조직은 치명적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차 안에서 강태무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어깨는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정신은 맑았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제국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짓밟으려 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구하고 그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자네가 말했던 세 번째 조건. 내게 어떤 접촉이나 명령도 하지 말라는 것. 태무는 묵직한 목소리로 서윤에게 말했다. 이제 그 조건을 철회해 주었으면 한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볼모로 보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이자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원한다. 나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무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연기나 경계의 흔적이 없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의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복수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계속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목숨을 구한 후 단 하루 만에 변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동등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복수가 아닌 생존을 원했지만 이제 당신과 함께 이 조직을 바로잡는 정의를 원합니다. 그녀는
태무의 상처 입은 어깨에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냉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드러움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나를 짓밟으려 하지 않고 나를 파트너로 인정한 순간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리더로 변모할 수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강태무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떨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진정한 신뢰와 동지애를 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마음을 얻었다는 사실에 압도적인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힘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나침반을 가진 사람임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바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의 결혼은 더 이상 강제가 아니다. 태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이것은 동맹이자 약속이다. 나의 왕조에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항상 있을 것이다, 서윤. 그들의 관계는 공포와 굴욕에서 시작했지만 생사를 건 전투와 상호 존중을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깊은 유대감을 가진 동반자가 되었다. 골드문 조직은 피로 얼룩진 밤을 지나 새로운 새벽을 맞이했다. 최진혁의 배신이 드러나고 그를 추종하던 핵심 간부들이 숙청되면서 조직은 일시적인 혼란을 겪었지만 강태무와 한소윤의 강력하고 통일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최진혁은 외부 용병 조직과의 모든 거래 내용과 정보를 실토했고 이로써 골드문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강태무는 최진혁을 직접 처단하는 대신 그를 비밀 정보국에 넘겨버리는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최진혁은 자신의 동맹을 배신하고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그의 과거 동료들에게 영원히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은 태무가 과거의 무자비한 폭력 대신 서윤의 지능적인 복수 방식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폭군이 아닌 냉철한 전략가로 거듭났다. 서윤은 공식적으로 강태무의 수석 전략 자문 겸 부방주의 지위를 얻었다. 이는 골드문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조직의 자금 흐름과 정보망을 완전히 개혁했다. 그녀는 부패한 부분을 제거하고 조직의 합법적인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골드문을 단순한 마피아 조직이 아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지하 제국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더 이상 억지가 아니었다. 신혼방에는 더 이상 경계와 긴장감이 아닌 상호 존중과 깊은 신뢰가 가득했다. 태무는 서윤에게 모든 것을 개방했다. 그는 그녀의 지혜를 구했고 그녀의 도덕적 나침반을 따랐다. 서윤은 태무의 강인함과 그의 숨겨진 정의감을 존중했다. 그들의 관계는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피어난 기묘하고도 완벽한 동반자 관계였다. 어느 날 저녁 태무는 서윤과 함께 저택의 정원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결혼 선물로 줄 것이라며 검은 벨벳 상자를 내밀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나 보석 대신 그녀의 손목에 딱 맞는 크기로 특수 제작된 정교한 통신장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사용했던 장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최첨단 장비였다. 이것은 단순한 통신기가 아니다. 태무가 말했다. 이것은 당신의 힘과 안전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당신을 지원할 것이다.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당신이다, 서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함께 그녀의 능력을 향한 변치 않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장치를 손목에 찼다. 그녀의 미소는 강렬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는 과거의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통제하는 새로운 리더였다. 그녀는 태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짓밟으려 했던 그 하루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존중했을 때 당신은 나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의지로 태무의 아내가 되었다. 그들의 결혼은 공포나 빚이 아닌 피로 맺어진 진정한 동지애와 전략적인 필요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난 깊은 감정의 결합이었다. 태무는 그녀를 짓밟으려 했던 자신의 오만한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었다. 그들은 함께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위협들에 맞설 준비를 했다. 서윤의 지능과 태무의 힘이 결합된 골드문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을 건설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은 지하세계의 새로운 질서이자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존재로 군림할 것이다. 그들의 미래는 암울한 밤하늘 속에서도 빛나는 두 개의 강렬한 별처럼 밝았다. 그들의 통치는 지능과 힘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을 기반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